국어 강사 김태진입니다.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탕 모의고사, 그리고 본바탕 선택 과목 엔제, 그리고 김태진 바탕 콜라보 모의고사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바탕 선택 과목 엔제는 겨울방학 시기에 개념 강의 진행할 때 부교재로 같이 쓰고 있고요. 바탕 모의고사는 여름방학 기간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 응시반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과 김태진 콜라보 모의고사는 전반기에 시즌 1, 2로 나눠서 배부하고 있는데, 관련도 바탕 모의고사 중에서 독해 기본기, 그리고 문학작품 감상의 이 기본기에 좀 부합하는 문제들만을 추려내서 새롭게 독서문학 공통과목 모의고사로 구성한 문제들입니다. 먼저 독해의 개념정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독해라는 건 글을 읽고서 뜻을 이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먼저 개념정에 관련해서 문장의 주성분들을 잘 챙겨 읽었느냐, 그리고 일문단의 문제 제기에 잘 집중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주어지는 외적 증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 제시된 내면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학생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적절하게 잘 물어보는 모의고사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선택 과목이 좀 까다롭게 나온다는 점이 만족스러워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현재 평가원의 출제 경향에 잘 부합하는 난도를 갖고 있다. 사실 최근에 선택 과목이 수능에서 살짝 어렵게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글을 읽을 때 깔끔하다라는 평가가 주를 좀 이루고 있고요. 다만 정확하게 일문단의 문제제기나 보기의 외적 증거를 읽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독해 기본기를 그야말로 잘 강조하는 모의고사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간 재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해설 강의 오답률 높은 문항 위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바탕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설 강의를 참고해 보시고, 그 강의에서는 제가 관련 있는 기출문제도 같이 엮어서 해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과 같이 함께 활용해서 강의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은 그 해설 강의 학습까지 끝난 다음에 본인이 전체적으로 시험지 지문들을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는 과정, 그러면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애초에 어떻게 읽어야 했는가,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어떤 독해 태도를 가지는데 실패했는가 분석하는 게 좀 얻어가는 게 가장 많은 이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행을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고난도 문항을 득점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항별 오답률을 쭉 살펴보고 30%가 넘지 않은데 본인이 틀린 문제가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졌다든가, 또는 선지를 읽을 때 좀 날림으로 읽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선지별 반응 비율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답 외에 이 선지 반응 비율이 높은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출제자가 매력적인 오답은 이렇게 설정하고 있구나,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해를 이어나가야 했을지 점검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본인의 영역별 성취도와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주어지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이 차이가 존재하는 구간이 어떤 영역인지를 확인하고, 이 학습 시간을 약점을 메꾸기 위한 학습 비중을 조절하는데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뼈대가 되는 건 기출 분석과 실전 모의고사 응시겠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EBS 연계교재 학습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한데, 먼저 기출 분석은 그냥 시간 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정답 해설을 읽어보고 이렇게 의미 없이 진행하기보다는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새겨보고, 이 제재별 그리고 관례별로 이 명시적인 독해 태도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문 철학 지문 읽을 때는 패러프레이징이 굉장히 많이 되는구나, 그리고 법경제 지문 읽을 때는 조건의 파악 또는 인과관계의 파악,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과학기술 지문 읽을 때는 이 정보의 시각적인 처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문학 문제 풀 때는 외적 충고의 확인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정리해서 이 노트에 단권화를 해놔야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응시할 때 그 태도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EBS 연계교재 학습 같은 경우에는 출시될 때마다 그때그때 맞춰서 좀 가볍게 교재를 여러 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게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년 내내 EBS에만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하위권이라면 아마 연초에 수능 문학에서 약속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학 개념화 학습을 좀 추가해주는 게 필요하겠고, 그리고 학생들의 하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어휘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 소설이라든지 고전 시가에서 요구하는 필수 어휘 암기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이라면 하반기에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상태일 테니까 낯선 비기출 문제에 대한 적응 훈련 이런 과정을 좀 추가적으로 이미 바탕에서는 본바탕 독서편, 문학편 이렇게 교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낯선 지문에 대한 적응 훈련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구평은 실력 점검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변별이 거의 안 됐는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부를 많이 해서 후회된다라는 말을 하는 학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2019년 9월달 모의평가 1컷은 97점이었고 그해 수능날 1컷은 또 84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22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화작 기준 1컷은 100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듯이 22년 수능날 화작 기준 1컷은 뭘 틀렸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원점수 85점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앞선 사례들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올해 6모 정도의 기준을 두고서 좀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더 덧붙여보자면 그간 평가원이 좀 난도를 조절할 때 특히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의 멘탈을 흔드는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어려운 화작과 어려운 언매 그리고 올해 6모의 경향성을 좀 살펴보면 인문 철학 지문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 점들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할 때는 현장이랑 똑같이 마킹까지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정확성 위주로 이제 학생들을 안내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전에서의 리듬감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끝까지 좀 붙들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실전 모의고사 응시할 때는 이 리듬감 여기 집중을 해서 이 최대한 시간을 좀 신경 써가면서 풀 수 있는 만큼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정확한 읽기 연습이라는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분석할 때는 차분히 그리고 꼼꼼히 차근차근히 전 지문을 다시 읽어보는 과정이 꼭 수반이 돼야 되겠죠. 일단 대전제는 다른 과목의 공부에 과도하게 지장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 1회 정도를 추천하긴 하는데요. 전제로 다른 과목의 공부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주 2회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 복습하고 성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공부 비중이 너무 국어적으로 쏠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 2회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주 1회 이렇게 추천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는 수험생 시절로 한정한다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때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당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교정에 몇 번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교정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슬럼프를 겪을 때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여기에 다니고 싶어 한다면 이겨야 된다라고 판단했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생각의 기준이 나는 과연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학생답게 공부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슬럼프에도 좀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된 계기가 됐었고 두 번째는 그냥 공부하거나 그냥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지 않고 몰입하다 보면 어느샌가 또 관성이 붙어서 그 일에 몰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신경 써서 멘탈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당황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글이 튕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문장 읽기의 기본기에 집중해서 주어는 제대로 찾았는지, 서술어 제대로 찾았는지, 수식어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기에서의 외적 존거를 역시 제대로 읽었는지 집중하다 보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읽다 보면 또 가속도가 붙어서 금방 이 독해에 탄력이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당황하지 않도록 합시다. 글튕김 현상은 문장 읽기의 기본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해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평가이고 미래를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판단이다. 여러분 이미 지난 과거에 대해서 후회가 아니라 성찰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으로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의 기쁨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